때는 조선 중종 시절 수도 한양에서 남쪽으로 30리 떨어진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은하수 계곡이라는 작은 마을에 이민준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졌으나 25의 나이가 되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집안의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민준의 아버지 이강혁은 본래 무관 출신으로 뼈대가 굵고 눈빛이 매서운 무인이었지만 하나뿐인 아들만큼은 문과에 급제하여 조정의 높은 벼슬에 오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타고난 몸이 날쌔고 힘이 장사라 글 공부보다는 오히려 무예에 더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거스를 수 없어 16살 때부터 오직 과거 공부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한양에서 치러진 과거 시험에서 또다시 낙방한 민준은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지만 그의 마음은 짙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벌써 9번째 낙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실패했구나.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마주할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얼굴을 떠올리니 발걸음은 더욱더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앞에서 한 여승이 나타나 민준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호수처럼 맑고 깊은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운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잠시 걸음을 멈추어 주십시오. 여승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잔뜩 짜증이 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님, 어찌하여 길을 막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갈 길이 매우 바쁜 몸입니다. 여승은 민준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선비님의 얼굴에 어둡고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시면 큰 위험이 따를 것 같습니다. 하룻밤만 한양의 여관에서 묵으시고 내일 아침 해가 뜬 뒤에 길을 떠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침착한 평소와 달리 마음이 어지러웠던 민준은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저와 아무런 인연도 없는 분께서 무슨 근거로 저에게 위험이 닥친다고 하십니까? 민준은 여승을 거칠게 밀치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여승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 충고를 듣지 않으시니 참으로 걱정입니다. 부디 제 말을 기억하시고 몸조심하십시오. 하지만 민준은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까, 민준은 울창한 숲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은 은하수 계곡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는데 평소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 그는 큰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얼굴은 검은 천으로 가렸고 손에는 번쩍이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으아! 키가 큰 사내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가 언제부터 도적들이 나오는 곳이 되었습니까? 저는 이 길로 자주 다녔지만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이 많군. 키 작은 사내가 화를 내며 민준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빨리 가진 것을 모두 내놓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리게 될 것이다. 민준은 자신의 몸이 튼튼하다고 생각했기에 맞서 싸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까? 하지만 막상 싸움이 시작되자 민준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먹을 내지르려 할 때마다 무언가 몸 안에서 힘을 꽉 막고 있는 듯한 느낌에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두 도적은 원래 도관 출신으로 무술에 능한 자들이었고 몇 번 주먹을 주고받지도 못하고 민준은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굴과 몸 곳곳에 상처가 생기고 옷도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키 작은 도적이 민준의 몸을 뒤져보더니 잔뜩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야? 겨우 운전 몇 입이 전부라니. 그는 칼을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내 놈 팔다리라도 하나씩 잘라서 값을 치러야겠다. 아닙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민준이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집에 가면 돈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두 도적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칼을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려보니 놀랍게도 아까 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승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두 분께 드릴 부탁이 있습니다. 이 선비의 목숨만은 살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제가 대신 두 분께 좋은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스님, 제발 저를 구해주십시오. 민준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여승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는 한 아무도 선비님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도적은 여승을 우습게 보며 비웃었습니다. 여승 주제에 무슨 큰 소리야. 키 큰 도적이 칼을 들고 여승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승은 마치 바람처럼 가볍게 움직이며 눈 깜짝할 사이에 두 도적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그들의 칼은 부러지고 몸은 여기저기 나무에 부딪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더 이상 남을 해치고 도적질을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며 사십시오. 여승이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도적은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수님이셨군요. 저희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스님, 다시는 도적질을 하지 않을 테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민준의 돈을 돌려주고는 쏜살같이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여승은 민준에게 다가와 돈주머니를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민준은 몸의 먼지를 털어내며 여승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스님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의 법명을 여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집이 여기서 가까우니 하룻밤 묵어 가시면서 저희의 정성 어린 대접을 받게 해주십시오. 제 법명은 화영이라 합니다. 여승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선비님을 구한 것은 모두 부처님의 자비와 인연 덕분입니다. 특별히 감사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화영 스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선비님, 비록 오늘의 위험은 넘기셨지만 앞으로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며칠 안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큰 위험입니다. 목숨을 잃는다고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물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를 직접 겪었기에 그는 화영 스님의 말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신통한 능력을 직접 본 터였습니다. 선비님은 본래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전생의 업보로 인해 이번 생에서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고초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목숨을 위협하는 큰 재앙이 닥칠 예정입니다. 민준은 더욱 놀랐습니다. 이 여승은 자신이 과거에 계속 떨어지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제가 어찌해야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습니다. 모셔야 할 부모님도 계시고 아직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출가인은 자비를 가슴에 품고 사는 법이지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어찌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흘 후에 어려움에 처한 젊은 여인이 선비님의 집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아버님께서는 그 여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선비님께서는 반드시 그 여인을 집에 머물게 하시고 그녀와 혼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닥쳐올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인과 혼인을 하라니요. 그것이 어찌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말을 마친 화영 스님은 마치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신선처럼 여기며 3번 더 절을 올린 후에야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민주는 마을 입구 우물가에서 몸의 상처를 깨끗이 씻고 찢어진 옷을 최대한 단정히 한 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최 씨는 아들이 또 과거에 떨어졌을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준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처럼 다그치지 않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강혁은 아들이 또 낙방했다는 소식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에서는 정령문과 급제자가 나올 수 없는 것인가. 내게 무예의 재능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것만으로는 큰 뜻을 이룰 수 없단다. 여보, 당신도 보시다시피 이 아이는 글 공부보다는 몸을 쓰는 일에 더 재능이 있어 보입니다. 어찌하여 아이에게 무예를 가르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강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내가 무예를 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소.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최 씨는 콧방귀를 끼며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또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이강혁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라. 더 이상 과거 공부를 강요하지 않겠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준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최 씨도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들 장가 보낼 준비를 해야겠네요. 어머니, 혼사는 아직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먼저 생업을 찾아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민주는 화영 스님의 말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최 씨는 이해심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갑자기 세찬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길거리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비를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누가 우리 집을 찾아오겠어? 그 스님의 말이 틀렸나 보다. 바로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화영 스님이 말한 그 여인이 온 것일까? 민준은 쏟아지는 비도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뛰어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문 앞에는 비에 흠뻑 젖은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옷이 다 젖어 몸매가 훤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공자님, 저는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비를 만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부디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 물론입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민준이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화영 스님의 말이 정말 맞았구나. 이 여인이 내 생명을 구해줄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여인을 안으로 모시려는 순간 아버지 이강혁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빈방이 없소. 다른 곳을 찾아가시오. 아버지, 우리 집에 빈방이 2-3개나 있지 않습니까? 어찌 그런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까? 민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화영 스님의 예언이 떠올라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다. 그럼 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준은 평소와 달리 강하게 맞섰습니다. 그는 여인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여인의 손은 차갑고 부드러웠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이 재빨리 움직여 다시 길을 막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문 앞에서 팽팽하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평소에 저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아가씨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찌 외면할 수 있습니까? 비에 좀 젖는 것이 목숨이 위험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강혁이 완고하게 말했습니다. 여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공자님, 제가 다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자간에 다투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큰 비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민주는 여인의 손을 놓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이 여인과 혼인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온다는 화영 스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 최 씨가 나타났습니다. 평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좋아하는 그녀는 여인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 씨는 남편의 귀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린 아가씨가 하룻밤 자고 가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요? 언제부터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서 안으로 들어가요. 이강혁은 아내 앞에서는 기가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끌려마지 못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인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아가씨,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저는 한채린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 어른들 댁을 떠돌며 살고 있습니다. 여인이 애처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채린의 젖은 옷을 갈아입힐 깨끗한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채린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민주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얀 피부와 우아한 몸매, 그리고 신비로운 눈빛이 그를 매혹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강혁은 계속해서 채린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무인의 경험으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던 것입니다. 당신, 왜 자꾸 채린 아가씨를 그런 눈으로 보십니까? 그냥 조심스러워서 그렇소. 정체를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법이요. 당신은 무관을 그만둔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런 의심병이 남아있군요. 최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고 채린도 부엌에 가서 최 씨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저녁상은 평소보다 훨씬 풍성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채린의 요리 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정말 특별하네요. 이 음식들은 모두 채린 아가씨가 만든 거란다. 정말 솜씨가 좋지? 민준이 젓가락을 들려는 순간 이강혁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잠깐 기다려라. 아버지, 또 왜 그러십니까? 이강혁은 품에서 은침을 꺼내 음식마다 찔러 넣었습니다. 혹시나 독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해지는군요. 최 씨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민준도 아버지가 채린을 너무 의심한다고 생각해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채린 아가씨를 괴롭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린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아버님과 공자님께 폐만 끼쳐드렸네요. 채린 낭자, 나도 함께 나가겠소.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강혁이 은침을 확인해 보니 색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채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린 아가씨,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소. 부디 용서하시오. 괜찮습니다. 채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낯선 곳이라 불안할 수도 있으니 오늘 밤은 나와 함께 자요. 모든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채린은 최 씨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강혁은 겉으로는 경계를 늦춘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채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채린은 집안일을 살뜰히 도왔고 이강혁도 더는 특별한 이상함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자 채린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민주는 아쉬운 마음에 어머니에게 채린과의 혼인에 대해 말했습니다. 최 씨는 채린이 비록 부모는 없지만 예쁘고 착하며 집안일도 잘하니 며느리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씨의 정성 어린 설득 끝에 채린이 혼인을 승낙했고 며칠간 지켜본 이강혁도 더 이상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해 마침내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채린이 저녁 음식에 잠이 드는 약을 넣었던 것입니다. 온 가족이 깊은 잠에 빠진 사이 집 밖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화영 스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 대신 차가운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지만 찾던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화영은 밧줄로 이강혁의 가족을 묶은 다음 차가운 물을 끼얹어 이강혁을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옷깃을 잡고 무섭게 물었습니다. 천공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그 비급이 어디 있느냐? 어서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강혁이 눈을 뜨고 화영을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회.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결국 나를 찾아왔구나. 이강혁의 본명은 김진산이었고 화영의 진짜 이름은 무연이었습니다. 30년 전 두 사람은 천공도사라는 스승 밑에서 함께 무예를 배운 동문이었습니다. 천공도사는 놀라운 무공과 신선수를 알고 있었고 임종전에 신선되는 길이라는 비급을 남겼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무공과 불로장생의 비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공도사는 무연의 마음이 사악하다는 것을 알고 비급을 진산에게 맡기며 절대 나쁜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한 뒤 무연을 내쫓았습니다. 그 후 진산은 무연의 계략에 빠져 큰 부상을 당해 기맥이 파열되었고 간신히 비급만 갖고 탈출하여 이곳에 숨어 다른 신분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무연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화영 스님으로 변장해 민준에게 접근했고 제자인 채린을 곤경에 처한 여인으로 위장해 진산의 집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만둬라. 3회. 네가 나를 죽인다 해도 너처럼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비급을 절대 줄 수 없다. 그렇다면 내 아들부터 해치우겠다. 무연이 칼을 민준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안 돼. 안 됩니다. 진산과 채린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채린은 무연의 제자였지만 며칠 동안 민준과 지내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스승님. 사람을 해치지 않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마음 여린 내가 나를 도와주었겠느냐? 쓸모없는 배신자 같은 것. 바로 그때 민준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무연의 가슴을 향해 강력한 장풍을 날렸습니다. 청근장이라는 무공이었는데 무연은 몇 걸음 뒤로 밀려나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민준 공자님께서 언제 무공을 배우셨나요? 그것도 이렇게 강한 청근장. 진산도 매우 놀랐습니다. 바로 그때 최 씨도 눈을 떴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민준이가 과거에 계속 떨어져 낙심할까봐 제가 당신 몰래 비급을 꺼내서 아이에게 익혀보라고 했어요. 그랬었구나.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이상해요. 이 무공을 연습할 때는 잘 안 되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강한 힘이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전에는 호기심으로만 익혔고 기맥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위기에 처하자 막혔던 기맥이 뚫린 것이다. 이야말로 스승님과 하늘의 뜻이로구나. 무연은 이 광경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준이 신선되는 길에 나온 무공을 깨우쳤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말 뜻밖의 일이로구나. 애써 꽃을 심으려 해도 피지 않더니 신경 쓰지 않은 나무에 열매가 열렸구나. 후에 민준은 채린을 용서하고 그녀와 정식으로 혼인했습니다. 채린은 진심으로 뉘우치며 어질고 착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무연은 민준의 청근장에 중상을 입어 몇 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민준은 자신의 무공으로 산적과 나쁜 무리를 벌하였고 채린과 함께 심성이 바른 아이들에게 무예를 가르치는 무도관을 차렸습니다. 무도관의 이름은 사조의 이름인 천공도사의 뜻을 기려 무진관이라 지었습니다. 후에 이 무진관은 조선에서 가장 크고 존경받는 무도관이 되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훌륭한 무인으로 자라 조선 팔도의 정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민준과 채린은 200살까지 장수하며 수많은 의로운 일을 하여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 왕은 두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큰 사당을 지었고 그 사당에는 방문객들의